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에서 엔지니어로서 연봉이 억대 연봉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 하고 말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즌 3 제 55화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영상을 잘랐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앞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즌 3 제 56화. 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미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혹은 억대 연봉의 사람들이 왜 미국에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왜 그런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건요, 이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 즉 한인 이민에 와 계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흔하게 주변에서 보는 다른 한국분들과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에 어떤 사람들이 건너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에서 일단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스콥이 미국 대학원 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유학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이죠. 전문가로서 미국에 자리 잡는 그런 주제로 제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독자분께서 물어본 질문과 제가 대답하는 이 스콥이 바로 그런 스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사람들 그 세 개, 그 후에 미국에서 뭐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연구소 같은 데서 취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국 대기업에 가시든지 이런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난 사람들일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한국에서 뭐 계신 분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면 한국에서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시는 그런 톱티어의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많이 젊었던 시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학부를 마치고 미국이란 데 석사로 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석사 유학 가기 전에 저는 학부를 마치고 잠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니고 그걸 경력 삼아서 미국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다녔던 회사가 규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중견기업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제 연봉이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 초봉 연봉이었죠. 그 수준으로 제 기억으로 한 약 3,900만원 정도 초봉을 받고 거길 다녔었어요. 저는 나름 괜찮은 연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첫 직장이었고 나름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의 하청업체에 아주 조그만한, 그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에 가까운 그런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하청업체랑 같이 협력을 위해서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하청업체 분들과 같이 회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술에 취하니까 저한테 막 제 연봉을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그 회사가 더 큰 중견기업이어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뭐 그런 게 있으셨나봐요. 지금 다니던 이 조그만한 회사보다 더 큰 데로 가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술이 취하시면 사람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분들이 손해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온갖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취하면 다 하시지만 저는 안 취했기 때문에 이상한 말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말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좀 술에 취하시니까 본인 연봉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더 큰 회사 다니면 연봉 얼마나 받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연봉 3,900만 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이었고 그분들은 정말 작은 소기업의 과장님들이셨는데 그 과장님들이 연봉이 이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소기업에서 과장이 되려면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신 분들인데 거의 그분들의 표정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그리고 세상 다 살았다는 듯한 그런 절망과 뭐 그런 세상 참 더럽다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매우 만족을 못하고 계셨죠. 제 연봉을 듣는 순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회사 저희 팀의 임원이죠. 그러니까 상무님이 그때 연봉이 1억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사람들의 그 카다록하는 통신회에서 우리 팀 임원 상무님의 연봉이 1억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와 부럽다라고 저도 또 생각했죠. 저는 그때 연봉 3,900만 원 받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경력을 쌓았고 그 후에 미국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떠나죠. 그리고 5년 9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미국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박사 후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엔 미국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을 죄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다녔던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서 10위권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경험을 얘기해야지만 미국에 사는 한인 엘리트 사회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한국의 톱티어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와 이 한국의 톱티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은 그 질적으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매우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직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엔지니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정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졸도 있었고 전문대졸도 있었고 학부 졸업도 있었고 대학원 석사 졸업도 있었고 국내에서 박사 하시는 분도 있었고 박사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저처럼 미국에서 박사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각자 분야에서 정말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냐면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고졸 출신으로서 테크니션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졸 기술자로서 그 회사에. 근데 고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이 다녔던 그런 공고나 이런 데서 거의 전교 1등, 2등, 3등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 출신들도 마찬가지. 학부 출신들도 다들 학점 되게 좋고 영어 점수 되게 좋고 한국에서 거의 톱 10 안에 드는 학부 출신들이 다 그런 학부 출신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석박사 하신 분들도 다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거의 톱 3, 톱 5 안에 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미국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연봉도 그러니까 본인들 직군, 고졸이면 고졸, 전문대졸이면 전문대졸, 학부졸이면 학부졸, 박사졸이면 박사졸 본인들의 어떤 분야 안에서 그 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고 연봉을 찍고 있는 대표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백그라운드는 풍요로움이에요. 다른 어떤 조직과 다르게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연봉은 정말 한국의 톱티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적으로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정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돈 없다. 돈 없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연봉적으로 그 본인이 속한 그룹 안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정상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입버릇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각자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출신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톱10 아이들은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학점도 좋고 영어 점수 좋고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고졸 사원들마저도 뭐 공고나 이런 데서 전교 뭐 1, 2, 3등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다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교만했어요. 본인이 걸어온 길 안에서 각자 최고였기 때문에 되게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그걸 넘어서서 굉장히 교만할 정도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전체적인 정서가 교만, 이런 게 느껴졌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교만과 동시에 느껴졌던 건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교만하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굉장히 자신감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조직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인생을 한 가지 배웠는데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영적인 그런 원리를 하나 배웠는데, 교만함과 열등감은 결국엔 같은 감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만함과 열등감은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일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에게서 열등감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최고였지만 서로 막 비교를 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있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서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등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석사, 박사를 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길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없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 조직 안에 있으면서 막 미국에서 막 톱10 안에 드는, 막 톱5 안에 드는 그런 학교 출신의 박사 출신들이 막 귀국하는 거예요, 이 회사로. 그런 사람들 막 보면 막 되게 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막 임원들이나 막 이런 높은 사람들이 이런 외국에서 톱 랭킹에 드는 사람들이 막 귀국했을 때 막 되게 막 띄워주고 막 되게 소중하게 간직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미국에서 톱을 찍은 박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 공부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도 나오고 좀 몸매도 좀 별로고 막 그런데 이 조직 안에 보면 또 되게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막 정말 아이돌 출신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또 이 조직 안에 있어요. 또 이런 거 보면은 외모로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본인은 또 미국에서 톱 수준의 박사를 나왔지만 또 그런 대단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보고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감정이 믹스된 그런 컬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스트롱하게 느꼈던 두 가지 감정은 교만함과 심한 열등감이었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교만하다는 것과 열등감은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한 컨셉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회사의 그 과장들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10위권에서 박사를 마치고 공학 박사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이 회사에서 저에게 과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대기업 다닐 때 여기서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보통 이 동년배들끼리 놀잖아요. 제가 뭐 부장들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원들하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들은 과장들끼리 놀았어요. 근데 이 회사의 과장이라는 그 직위를 가진 사람들 나이가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다 비슷했고 대부분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박사 따고 들어오면 이 회사는 대부분 바로 과장을 줬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박사를 딴 사람들한테는 대리를 줬는데 대리 말년 정도를 줬어요. 그래서 그 대리를 받고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근무를 해주면 과장을 달 수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박사 하신 분들은. 그리고 학부 출신들은 학부 마치고 들어가서 거의 한 10년 정도 다녀주면은 과장을 줬어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과장이라는 사람들 집단이 대부분 나이가 비슷했어요. 뭐 나이가 두세 살, 심하면 한 세네 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대부분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과장을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 연봉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 돌아가 봤자 대우가 그닥이라고 한 게 한국에서 국내에서 박사 하신 분하고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연차로 한 2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만 마치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도 한 10년 일하면 과장이 되는데 어쨌든 다 같은 과장을 달잖아요. 그럼 연봉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갓 이 회사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인 저에게 연봉 1억을 줬는데 이 회사의 과장들은 대부분 연봉이 1억 원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다 연봉 1억 원 언저리고 나이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그 박사 대우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박사 맞추셨으면 미국에서 잡을 잡으라 한 게 요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나이 또래가 다 비슷하고 어찌됐든 과장 달면 다 연봉이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박사 초봉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13만 불, 14만 불 사이에서 결정이 많이 나고, 그리고 학부 출신들이 과장을 같이 단다 하더라도 연봉이 보통 박사들이 훨씬 높아요. 뭐 보통 그렇더라고 미국은. 어쨌든 이 과장이란 집단들이 뭐 연봉이 대부분 1억 원에 근접했어요. 물론 약간의 편차가 있겠죠. 뭐 1, 2천만 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연봉이 1억 원에 다 근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장 집단에서 우리 같이 밥 먹거나 뭐 커피 마시러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서로 회식을 하거나 뭐 이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좀 어서 안 나오나.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이 정도 연봉이면 정말 톱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연간 수입의 2배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맨날 돈 없다 하는 건데, 진짜 그게 단순하게 그냥 뭐 돈 없다가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돈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를 가르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돈이 없다고 하고 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말들을 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미국에서 그 억대 연봉 이상으로 받는 그 한인들이 왜 인터넷에서 왜 맨날 미국 생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한인 사회가 한국의 제가 경험했던 이 톱티어 대기업의 엘리트 사회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 그 한인 엘리트 사회가 이 사회보다 훨씬 더 엘리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지만 이 톱티어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 이 현상들을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엘리트 한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녔던 그 한국의 대기업의 그분들의 출신들을 보면 대부분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들은요 사실 이런 데 안 다녀요. 왜냐면 집이 원래 부자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막 연봉 많이 주는데 가야겠다 막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데 가면 되게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호하지 않아요. 금수저들은 보통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집안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주로 얻고, 아니면은 그냥 그게 말이 임대 수입업자지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주변의 시선도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한다고 하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 사업체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이런 대기업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 사실 대부분 금수저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삶을 보면은 겉으로 꾸미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요 마치 금수저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어울렸던 그 과장들을 보면요, 일단 나이가 다 그때 비슷했어요. 나이가 대부분 이제 30대 분들이셨죠. 그리고 30대 뭐 초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30대 초반도 계셨고 뭐 중반도 계셨긴 하지만 뭐 이분들이 하여튼 대부분 독일차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차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브랜드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폰은 항상 새 폰이 나오면 최신 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명품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명품백을 메고 출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명품백 메는 거는 진짜 오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오바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소비 패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겉으로 보이는데 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던 그 과장분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하여튼 그때 과장들이 대부분 독일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들보다 한술 더 떠서 이탈리아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차. 근데 이탈리아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돈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돈 없는지를 옆에서 보면은 이 차가 타고 다니시다가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전구가 뭔가 되게 특이한 거 쓰나 봐요. 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차 안 타봐서. 근데 어쨌든 전구 한번 가는데 20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저는 그 사람이 그 이탈리아 차 전구 담아가는데 20만 원을 쓴다는 사실에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 그 사람한테 그 소식을 듣기 일주일 전에 저도 제가 타던 차에 전구 담아가 나가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자동차 코너에 가서 자동차 전구 담아를 샀어요.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갈았어요. 그냥 후드 열고 그냥 꺼낸 다음에 갈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 저는 처음에는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차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회사 통근버스가 왔어요. 그걸 타고 그 회사 버스 안에서 한숨 자면은 회사 정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에 굳이 차의 필요성을 못 느꼈죠. 하지만 제가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 어디 놀러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차가 아닌 차를 샀었고, 심지어 새 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로 7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녔어요. 제가 그거를 타고 회사 주차장에 아침에 딱 도착하면은 회사 주차장에서 가끔 이렇게 과장들끼리 만날 때가 있어요. 우연히 이제 출근길에. 근데 다른 과장들은 다 독일차를 타고 나타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 700만 원짜리 그 중고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되게 그 사람들은 또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니 저런 차를 타다니, 이거 반칙이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 부모님이 사주는 거 아니면 30대 초반에 독일차나 이탈리아 차를 타는 건요, 그건 과소비예요. 그리고
결국엔 남 보여주기 식으로 제 살 깎아먹으면서 그렇게 그 차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연봉 1억으로도요, 그렇게 살면요, 사는 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연봉 1억으로도요, 노멀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돈으로 수도권에서 집 사기도 빠듯해요. 그런데 독일차라뇨. 30대 초반에 부모님이 사주는 게 아닌데 본인 돈으로 독일차를 타고 다니는 건 사실 폼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또 자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어디 산다, 어디 유명 브랜드 아파트 산다고 다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뭔가 자기 자존심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은 결국에는 연봉 1억인데도 돈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돈 없다 하면서 핸드폰은 또 나오면 또 새 걸로 갈아주고, 어디 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얼굴 보면 성형해 있고, SNS 업데이트 했다고 한번 보면은 또 어디 해외 어디 유럽이나 뭐 이런 데 멋진 데 가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뭐 칼질하는 거 사진 찍고 있고, 갔다 와서는 또 명품백 새 거 또 들고 나타나고, 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저는 거의 미니멀리스트에 가까운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제가 그 회사에 있는 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대기업에 좀 깊은 연구 경력을 좀 쌓아보고 싶은 그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입차를 사지 않았고 새 차를 사지 않았어요. 중고차로 700만원짜리 차를 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미니멀리스트적인 검소한 삶을 살면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그런 모습들이 달라요, 보시면. 그런데 제가 있던 그 부서에 또 다른 미국 박사가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핸드폰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핸드폰 시리즈 5, 6 뭐 이런 게 막 유행하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핸드폰 시리즈 2탄 시리즈 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라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일하다가 그 사람이 실수로 그 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정이 왕창 금이 갔어요. 근데 저는 다음날 그 사람이 고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2달이 지나도록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그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뭔가 행동 패턴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서 물어봤어요. 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한국 통신사에 맞는 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폰이 비싸가지고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폰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버리는, 노는 공기계 그냥 개통한 거예요. 이거 액정 깨져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제가 그래서 눈치 깠어요. 이 사람도 미국 가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도 결혼하신 분이어서 애가 둘이나 있는 분이셔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제 차가 필요해서 가족들이랑 놀러 가야 되니까 차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때 과장들이 다 독일차, 뭐 이탈리아 차 타는데 이 사람은 수입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치 깠죠. 이 사람도 마음 안에 뭔가 원대한 목표가 있구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 그때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 저희 회사 다녀요. 저 지금 미국에서 대기업 다니는데, 저희 팀은 아니고 저희 팀 옆 팀에 그 사람도 다녀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 연락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분들 보면 미국 유학 가시려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미국 유학이라는 목표가 있으시고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라면요, 그런데 본인이 혹시라도 수입차를 타고 계신다, 그거부터 처분하세요. 본인은 그걸 처분하고 본인이 미니멀리스트적인 삶, 그 돈을 본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본인이 결국에 미국 갈 길이 열리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도 또 다른 그 과장님이셨는데, 다른 과장들은 다 독일차, 이탈리아 차 타고 다니는데 이분도 수입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분과 일화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회사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 앞에 미국 슈퍼마켓 체인망이 한국 지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또 가봤죠.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가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먹었던 과자나 그런 커피나 그런 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슈퍼마켓 체인이 한국 지사가 그 회사 근처에 오픈했다고 해서 가봤죠. 가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늘 먹던 그 커피, 원두커피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가요 1.5리터 정도 하는 큰 깡통에 갈은 원두커피가 들어있는 건데 미국에서 한 11달러, 12달러 정도면 사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미국 슈퍼마켓 체인점 한국지사에서 15,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가격이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드립 커피 만드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제 책상에 올려놓고 그 원두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옆에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그 미국산 브랜드의 그 커피 가루를 이렇게 드립 커피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인데요. 이 앞에 그 미국 슈퍼마켓이 한국 지사가 생겨가지고 한번 가서 사봤다고. 그리고 이거 그냥 한번 드셔보실래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마시면서 이게 원두커피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원두커피예요. 그러니까 원두커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분 참고로 뭐 대학원 출신이 아니시고 학부 출신으로 그 회사 들어와서 과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회사 10년 다니면서요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탕비실에 있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원두커피 먹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회사 앞에 그 커피숍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회사 안에도 그 사내에서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두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널렸는데 지금 그거를 원두커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면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한국 회사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 핸드드립, 그래서 로스팅을 직접 해서 핸드드립으로 해서 먹는 커피 전문점이 되게 유행해서 되게 대중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뭐랄까 전파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별커피 있잖아. 별커피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당시 뭐 젊은 과장이든 뭐 대리든 사원들이든 다들 그 별커피 있잖아요. 그 컵 들고 다니면서 쪽쪽 빨고 다 그게 아주 뭐랄까 대중적인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원두커피를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 회사에서 주는 탕비실에 있는 그 커피 믹스, 공짜 커피 믹스만 먹고 사신 거예요. 와, 진짜 저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근데 뭔가 지독한 짠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정말 행동하는 패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의 동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로 집이 2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일대에 땅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뭔가 남과 구분된 행동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 독일차 타고 맨날 남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백 맨날 메고 뭔가 이렇게 남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열등감 안 느끼려고, 우월감 표출하려고 겉으로 보이기에만 빛 좋은 개살구처럼 살았지, 사실 그걸로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가 저당 잡힌 상태였던 거예요, 모두들. 그리고 그 조직 안에 많은 박사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잡을 수 있었던 박사는 저랑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과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부자가 됐었던 사람은 결국 그 원두커피 처음 먹어본 그 촌스러운 과장님 뿐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상의 탐심이라는 거에 휘말려서 연봉 1억을 받고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들, 인간이란 건 말이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봉 3천만 원대 받았던 그 조그만한 회사의 과장님들이나 연봉 1억을 받았던 이 인류 대기업의 과장님들이나 돈 없다고 하긴 매한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 2억, 3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할지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회사들이 연봉이 세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그 사람들, 그 한국 돈으로 연봉이 2억, 3억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도 돈 없다 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인간은요, 결국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연봉 13만 불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패턴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35분이나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요 본격적인 미국에 있는 이 한인들, 억대 연봉을 받는다 하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To be continued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